19세기 초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모든 정치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군주정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무너지기 시작했고, 농업에서 상업으로 넘어가던 경제 기반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시대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좋은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조금의 변화도 용납하고 싶지 않겠죠. 반대로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바랄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혁명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익숙했던 구조의 변경이죠. 민주정과 공화정의 출현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은 군주정의 체제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던 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초기 사회주의의 실현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직 미숙했던 자본주의 체제를 이용해 압도적인 부를 끌어모으던 자본가들이었고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처음 논의되던 순간부터 모든 국가 권력자들의 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상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주창한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세운 독특한 국가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국가 권력자들의 적이라고요? 그럼 북한은 뭔가요? 단언하는데 북한의 권력자들은 다른 어떤 국가의 권력자들보다 공산주의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부터 뜯어보고 가겠습니다. 공산이라는 한자는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어떤 가상의 사회를 떠올리게 되죠. 이건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으로 번역된 코민이라는 단어는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유럽에 실제로 존재했던 자치 공동체를 가리키거든요. 여기에 영감을 얻어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모습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카베입니다. 1840년 카베는 소설 이카리아 여행을 쓰면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동체를 묘사했고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명명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이 만든 사상에 카베의 용어를 가져다 쓴 거고요. 그리고 1871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코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 출범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파리 코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리 코민을 세운 사람들은 대단히 의욕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도입,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여성과 외국인의 권익 신장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상 사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치정부를 수립한 지 겨우 3달 만에 독일의 도움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의 진압으로 무너지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 진압은 끔찍한 학살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만 3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는 당시 파리 인구수 대비 약 2%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민중가요 인터내셔널가의 가사는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독일이 왜 프랑스를 도왔고 프랑스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코민, 카베가 소설로 쓴 코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론으로 정립한 코민, 그리고 근대의 파리 코민.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번역어의 함의는 원어인 코뮤니즘이 품고 있는 의미에 비해 무척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일단 공산이라는 가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코민이라는 실제 역사에 닿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로부터 쌓아올린 여러가지 개념에서 탄생했듯 공산주의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사상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업적은 공산주의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에 출현한 사회주의 사상의 복잡한 줄기를 발견하고 하나로 묶은 뒤 다음 세기로 향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19세기 초의 사회주의와 조금 다르고 20세기에 소련 학자들이 연구했던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와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는 19세기 중반에 가교 역할을 했던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외부 환경, 즉 물질 세계로부터 발생합니다. 물질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기반은 물질 내부에서 통일되지 않는 대립물의 투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존하는 세계에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뭘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걸 생산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생산력을 담당하는 피지배계층과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지배계층의 대립이라고 말이죠.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 곧 인류의 역사인 셈입니다. 생산력이 극도로 미미했던 먼 옛날의 인류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생산력이 늘어나자 잉여 가치가 생겼고 이를 독점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고대 노예제는 다시 생산력이 증가하고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해지자 중세 봉건제로 넘어갑니다. 중세 봉건제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왔고요. 인간 사회는 생산력의 발전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존재한 원시적 공산주의 사회를 제외하면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지배 세력과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피지배 세력의 대립은 늘 존재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변화가 쭉 이어진다면 자본주의 역시 다른 형태의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지배 세력의 착취가 피지배 세력의 생산력 증대, 다시 말해 사회적 역량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모순에 이른다면 어느 순간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겁니다. 고대 노예제와 중세 봉건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말이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역사에 이미 새겨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도래한다는 공산주의 사회란 어떤 것인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어떤 가상의 사회인가요?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향한 두 가지 뼈아픈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는 공산주의가 개인이 가진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동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생산수단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 소유주가 이 의자의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책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는 150만원이고요. 나머지 50만원은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공장에서 의자를 만드는 노동자인데 우리가 만드는 의자를 갖지는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동재산은 공장에서 만드는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다면 공장 소유주가 임의로 매긴 값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의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가 투입한 노동력만큼 생산한 결과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도식화가 통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개념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산주의가 모든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 하기 때문에 욕망을 동력으로 하는 개인의 능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유명한 명제인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노동한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인 루이 블랑이 주장한 개혁 방안의 일부였습니다. 블랑은 자본가 대신 국가가 나서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주체는 자본가도 국가도 아닌 실질적인 생산력 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자신입니다. 왜 평등한 분배라는 문장에서 평등은 절대적으로 같은 값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산력 바깥에 있는 권력자의 기준에서 벗어난 노동 당사자들의 논의를 거쳐 나온 합의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대단히 민주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든 공산주의 세계관 속에서 국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답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피지배계급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대 노예제 국가에서는 노예 소유주들의, 중세 봉건제 국가에서는 왕과 귀족들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들의 집단이 곧 국가였던 것이죠. 때문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국이란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최종 목표는 지배계급의 집단인 국가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사실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론의 마지막 페이지 너머에 있습니다. 이제 왜 전 세계의 국가 권력자들이 공산주의를 위험한 사상으로 단정짓고 거침없이 몰아붙였는지 이해하시겠죠? 공산주의는 국가의 존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20세기는 19세기 못지않은 비참한 투쟁의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와서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공산주의 사회 구현에 나섰던 사람들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시대니까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공산주의 사상을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론이 아닌 순수한 역사 이론일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가 만들어야 할 사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예측된 사회의 모습을 논의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봄은 온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겠지만 한 달 동안 이어진 국가론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시나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살률은 치솟는 반면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반기는 듯한 몇몇 사람들의 자주 섞인 푸념도 들리고요. 국가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죠. 대한민국은 우리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연인이며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우리 삶의 과거이자 현재며 미래죠. 국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전반을 가리킵니다. 국가론 시리즈를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모습은 늘 변했고 변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장박질주였습니다.